옛날 옛적에 현대 도시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제임스였고 그는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삶은 회사와 집, 그리고 간혹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항상 뭔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는 철학 서적을 읽다가 버나드 윌리엄스의 진정성에 관한 논의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스의 주장은 제임스의 마음속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날부터 제임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전날의 일과를 되새기며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이 진정 자신의 욕구와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그는 자신의 행동이 회사의 목표나 사회적 기대에 무의식적으로 맞추어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는 스스로의 삶이 외부의 규범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임스는 점점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림을 그리며 느꼈던 무한한 자유와 즐거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마다 그는 근처의 공원으로 나가 하늘, 나무, 사람들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임스는 그의 작품에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것이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회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승진을 위해 무리하게 경쟁하지 않기로 했고 오히려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하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일과 예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의 진정성에 관한 사상을 통해 제임스는 삶의 새로운 길을 발견했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도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에 기반했을 때 그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외부의 규범이나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테오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테오는 항상 걱정이 많은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이 그를 걱정쟁이 테오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는 날씨가 나쁘면 작물이 망칠까 걱정했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면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심지어는 옆 마을의 무용단이 그의 마을을 방문해 공연을 할 때도 사람들이 즐기지 않으면 어떠나 하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오는 우연히 에픽테토스의 철학책을 읽게 되었어요. 책 속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문장을 만난 테오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과 함께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심오한 지혜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죠.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오는 것은 그의 통제 밖의 일이었고 시장에서의 판매량이나 공연에 대한 반응 역시 그의 손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자신이 전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쏟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오는 그 책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우선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자신이 했던 걱정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것들이 통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작은 의식을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내일 날씨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대신 내일 비가 올 때를 대비해 우산이나 비옷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시장에서의 물건 판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을까 걱정하는 대신 자신의 제품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진열 방법을 개선하고 판매 기술을 연습하는 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게는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를 느낀 건요, 마을의 무용단이 다시 방문했을 때였어요.
테오는 이번에는 결과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그저 공연 자체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무용단에게 최고의 환영을 해주었고 공연 당일에는 관객들과 함께 마음껏 웃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테오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죠. 테오는 더 이상 마을에서 걱정쟁이 테오로 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그를 현명한 테오라고 부르며 때때로 그의 충고를 듣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태도와 반응은 언제나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로 더욱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테오는 가끔씩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올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우리의 돛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칠 수입니다. 테오의 이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작은 마을에 행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 멀지 않은 도시의 중심부에 에피쿠로스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가 있었다. 이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 이상의 장소로 사람들은 이곳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곤 했다. 이 카페의 주인은 철학에 심취한 젊은 여성 레아였다. 그녀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존경하여 카페에 그의 이름을 붙였고 그의 사상을 전파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카페는 가족 같은 온기로 가득 찼고 손님 중에는 레아의 오랜 친구인 제이크도 있었다. 제이크는 최근 직장에서 승진이 무산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이었다. 그는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레아에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이젠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어. 결국 돈이나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잖아. 레아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이크, 기억나?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마음의 평온과 고통의 부재라는 걸. 레아는 제이크에게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해보라고 조언했다. 제이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긴 한숨을 내쉰 후 레아의 조언이 귀에 쏙 들어왔다. 그들은 오래된 나무 테이블에 앉아 에피쿠로스 철학의 세 가지 기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것이었다. 둘째는 친구들의 중요성이었다. 레아는 제이크에게 자신이 언제나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친구들과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정신적 쾌락을 가져다 준다고 상기시켰다. 셋째는 지혜를 통한 삶의 가치 재평가였다. 레아는 제이크에게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독서를 통해 마음의 성장을 경험하라고 제안했다. 그날 이후 제이크는 레아의 조언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일상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다. 그는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이나 자연 속으로 산책을 나가 마음을 맑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제이크는 승진 여부와 관계없이 그의 삶이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에피쿠로스의 이론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쾌락, 즉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된 것이다. 레아는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녀의 작은 카페는 단순한 커피 한 잔 이상의 무언가를 제공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점차 쾌락과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갔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네덜란드의 어느 작은 마을에 스피노자의 철학에 집착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철학자 페터르가 불렀는데 그는 길거리를 걷거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항상 스피노자의 책을 들고 다녔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그렇게 스피노자에 집착하는지 물어봤지만 그는 항상 미소만 지으며 대답을 피했다. 어느 여름날 그는 모임에서 스피노자의 신, 즉 자연이라는 개념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집회소에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철학자 페터르는 무대에 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피노자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 것입니다. 아마 그의 사상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터르는 시작부터 듣는 사람들의 기대를 높였다. 여러분 중 마법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가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모두 자연의 마법사가 될 것입니다. 페터르는 손에 든 다른 책을 꺼내 들고는 말했다. 이 책은 아무 내용도 없는 빈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이 우주이고 여러분 각자가 그 책에 쓰인 단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잠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했으며 조용히 있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각각은 우주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모두 하나의 실체인 자연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모두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일상에서 내리는 모든 선택은 그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젊은이가 손을 들고 물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페터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필연적으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피노자의 결정론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처럼 움직이는 것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곱씹을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피노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터르는 이야기를 마치며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이제 어떨 때 마법사가 되었음을 느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리를 떠나면서 서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페터르의 이야기가 남긴 철학적 여운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 그날 밤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스피노자의 영감을 받아 자연과 우주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 모두가 이어지는 이야기와 함께 엮여 있는 마법사라도 된 것처럼.